첫 번째 파트, 여러분, 미드 스트롤링입니다. 이제 이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4칸 정도까지는 이렇게 잘 먹어주는 팁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을 위한 앞부분 잘 먹어주는. 자연스럽게 여유줄을 많이 주고 자연스럽게 왔어요. 뛰죠? 그렇지, 나이스. 내가 높으면 이 친구의 점프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춰주세요. 자, 용 쓰지 마세요. 힘 쓰지 말고 그냥 여기 뒷그립에 받쳐서 얘가 힘써서 본인이 지그헤드를 때려받게 만들어 주십시오. 뛰죠? 눌러. 이렇게. 자,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라인 절대 안 터집니다. 왜? 맞춰놨잖아. 초장에 맞춰놨잖아.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미드 스트롤링. 이게 미드 스트롤링이야. 자, 피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일러문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일러문이, 베스를 좀 쉽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초보자, 중급자 코스인 바로 미드 스트롤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미드 스트롤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드 나가서, 아직 필드는 나가진 않았지만 필드 나가서 실전 조행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 여러분, 미드 스트롤링입니다. 그럼 이 미드 스트롤링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 미드 스트롤링은 일본의 유명한 프로인 아이바 주니치라는 프로 선수가 2002년도에 베스 토너먼트 경기를 뛰면서 이게 흥하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국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07년도 SNS 통해서 아이바 주니치가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프트 베이트 웜 쉐드 테일을 이용을 해서 지그헤드를 달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굉장히 가는 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고, 로드도 굉장히 잘 먹어주는 팁을 이용해서 이 롤링 액션을 통해서 미드 스트롤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킹과 보팅에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은
보팅을 하는 비중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워킹하는 비중이 거의 90%, 그리고 보팅하는 비중이 이제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미들 스톨링 기법은 대한민국에서는 워킹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워킹에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인도 굉장히 가늘고 웜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훅이기 때문에 이 미드 스톨링은 보팅의 루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바 주니치가 설명을 할 때도 토너먼트 경기에서 나온 채비인 만큼 또 어쩔 수 없이 이 채비는 보팅에 특화가 되어 있는 채비가 맞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팅 유저가 10%채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0%가 워킹 유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월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제 워킹 루어로 또 자리 잡게 되죠. 일단은 보팅과 워킹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보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 워터에서 쉘로우 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쇼어 쪽에 붙여가지고 끌어오기 때문에 수심이 이렇게 점점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워킹에서는 이렇게 쇼어에서 오픈 쪽으로 던져갖고 끌어오는 방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워킹보다는 사실 보팅에 적합한 루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워킹에서의 제약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 미드 스톨링이 발판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는 사실 운영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필드는 발판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곳보다는 앞에 수초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얇은 라인으로 워킹해서 이 친구를 파이팅해서 끌어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채비를 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잘 잡혀. 이 루어가 너무 잘 잡히고 너무 쉽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채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드 스트로를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하고 좀 배울 때 이제 준비물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겠죠. 첫 번째로 이 미드 스트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비를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드 스톨링 로드가 저는 생명이라 생각을 해요. 로드가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이제 뼈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살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로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울트라 라이트 UL대라고 부르죠. 울트라 라이트 UL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타입 같은 경우는 솔리드 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로드는 어디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타입과 개인이 추구하는 낚시 스타일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추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로드가 좋다고 추천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로드를 선택해야 된다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바 주니치가 설명했다시피 여기서 이 로드가 팁에서 버트까지 1에서 9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1번부터 3번까지 팁이 잘 먹어주는 로드가 좋고요. 이 팁이 잘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베이트 낚시와 다르게 이 스피닝을 이용한 미드 스톨링은 라인을 쳐가지고 슬랙 라인을 쳐서 잡는 기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팁이 잘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쉽게 미드 스톨링 액션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팁이 잘 먹음으로써 이 베스가 이 미드 스톨링 채비를 먹었을 때 이물감이 많이 없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극심한 프레셔가 있는 구간에서 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활성도가 안 좋고 굉장히 루어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
로드 팁이 안 먹어준다면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가만히 들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루어를 끌고 갈 겁니다. 루어를 끌고 갈 건데, 만약에 루어가 끌고 갔을 때 뭔가 당김 형상이 많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은 베스는 의심을 하고 뱉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 팁은 굉장히 잘 먹어주는 것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액션 잘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베스가 먹었을 때 이물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루어를 끌고 갔을 때 이거 큰 느낌이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훅셋을 했을 때 초기에 이 난창거리는 부분을 지나서 여기서 훅셋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랑 싸울 때 이 부분에서 힘새를 잡아주며 이걸로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로드는 다른 것보다 솔리드 팁, 앞쪽에서 잘 먹어주는 솔리드 팁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릴이겠죠. 릴인데 릴은 이제 조금 많이 나뉘어요. 릴도 많이 나뉘는데 댐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2000번에서 2500번 릴을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경량화되고 피네스한 것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베스를 올릴 때 쓰는 스피닝은 그냥 1000번대를 사용합니다. 1000번대를 사용해가지고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릴은 이렇게 하고 운영법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운영법에 대해서 드랙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피닝 같은 경우는 이 드랙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라인입니다. 라인은 되게 중요해요. 라인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울트라 라이트 때를 사용하게 되면 미드 스톨링 같은 경우는 슈퍼 울트라 라이트 때로 들어가면은 2파운드, 3파운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 2파운드, 3파운드를 사용할 때는 워킹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워킹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괜히 막 키로급, 2kg급이나 이제 한 1500g만 넘어가도 빌빌 기게 됩니다. 그냥 훅셋 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4파운드. 4파운드가 굉장히 액션 주기도 편하고 터지지도 않게 하고 어느 정도 수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를 제압할 수 있는 기준이 제가 볼 때는 4파운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라인 선택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라인은 카본 라인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모노라인을 사용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카본네 4파운드를 사용하며, 그 다음에, 우리 라인 고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라인도 일반 건사가 있고 평행 건사가 있습니다. 일반 건사는 그냥 이렇게 뭐 대용량 벌크식으로 많이 감아놓은 거, 막 300m씩 감아놓은 거를 일반 건사라고, 보통 일반 건사는 금액이 조금 더 비교적 싸요. 근데 평행 건사는 어떤 식이냐면, 평행하게, 말 그대로 평행하게 되게 고디 곱게 감아놓은 거를 평행 건사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은 되게 좋은 걸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자 하면은 라인 같은 경우는 R18이나 아니면 토레이, 이 두 종류 라인을, 카본 라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인은 5파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 안전빵으로 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댐이야. 예를 들어 댐이고 좀 워킹 위주로 조금 많이 해. 그리고 나는 이 PC가 정말 놓쳐서는 안 돼 라고 하실 때는 5파운드를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스피닝은 이 드랙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릴일수록 이 드랙이 정말 섬세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 드랙으로 케어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주는 방식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하면은 4파운드로도 충분히 많은 배스와 질량 좋은 배스, 2kg급, 3kg급 배스도 여러분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미드 스트롤링이 언제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겨울 빼고 다 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겨울 빼고 다 효과적입니다. 다만 시즌별로 낙관에는 사이즈가 다를 뿐, 전 계절 겨울 빼고 다 씁니다. 자, 어디서부터 들어갈까요? 봄부터 들어갈까요? 봄에 이제 프리스폰이 이제 겨울에 스컬링이 젖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프리스폰을 타게 되면서 이제 포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쉘로폰에 살살 올라타고 먹이 활동이 왕성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를 우리가 이제 프리스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프리스폰에 되면은 이제 큰 배스를 굉장히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친구 비중이 어느 수심대냐면 보통 1m대 안팎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폰이 걸렸을 때 최대 깊이, 제가 많이 깊이 보는 친구가 8m까지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워킹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1, 2m권 안쪽, 그리고 댐권으로 갈수록 8m까지도 프리스폰이 걸립니다. 1m부터 8m까지.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쉘로권의 빅베스를 많이 만날 수 있는 봄철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루어라고 할 수 있고, 그때는 걸리는 루어, 그 미드스톨에 걸려서 나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커요, 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름은 들어갔을 때는 이제 CR 선별이 확실히 작아지겠죠. 왜냐면 빅베스들은 이제 피딩에 의식을 해가지고 낮에 이제 팍 피딩 때 먹고 싹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짜치, 작은 작은 개체의 베스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포지션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봄이랑 완전 포지션이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그때는 똑같이 쉘로 쇼 쪽에 노려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 사이즈가 다만 작아질 뿐, 기법은 동일하고, 낙관에는 배스의 양은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을 측에 가면은 턴오버가 오면서 이제 뭐 1m부터 18m까지 1m부터 18m까지 물이 다 뒤집히면서 빅베스가 쉘로우에 있기도 하고 중층에 있기도 하고 능선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곡부리에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수심층이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도 효과적인 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리수도 할 수 있고 그냥 큰 개체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을 떠나서 여름이라 해가지고 뭐 무조건 작은 것만 잡힌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베스 낚시는 댐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수지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베스 낚시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큰 개체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즌이 이렇게 오면서 돌고 도는 것처럼 어떤 기법을 사용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베스가 머물 수 있는, 큰 베스가 머물 수 있는, 우린 보통 큰 베스를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큰 베스가 머물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큰 베스는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수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댐이 될 수도 있고, 저수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나중에 큰 베스를 잡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근데 겨울에는 이 미드를 쳐서 잡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 겨울에 잡기는 그냥 사막에서, 아시죠? 네,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는 거의 쇼어 쪽에 붙여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는 효과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겨울에도 잡혔는데요? 잡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잡힐 수도 있어요. 겨울에도 잡힐 수 있고, 쇼 쪽에 뭐 겨울 되면은 다 딥건 빠져가지고 큰 베스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댐이냐에 따라 다르고, 저수지에 따라 다르고, 소류지냐에 따라 달라. 베스는 수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수온에 굉장히 민감한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만한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과, 이만한 솥에다가 물을 끓는 점은 분명히 작은 냄비, 아주 작은 냄비가 빨리 끓겠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둔벙이나 아니면 평정 저수지가 될 것이고, 규모가 작은 저수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 사이즈는 중대형급 저수지가 될 거고, 대형 가마솥은 우리가 이제 그냥 대형 댐이 되겠죠.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 되게 복잡하고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웜 선택이고 지그헤드 선택이 있는데요. 웜 선택 전에 아주 복잡한 지그헤드 먼저 이게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지그헤드는 낚시방에서 파는 평균적인 지그헤드입니다. 거의 대용량 벌크로 거의 10,000원에 막 20피스, 30피스씩 담겨져 있는 지그헤드겠죠. 근데 사실 이 지그는 미드 스톨링을 사용할 때 적합하진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뭔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건 뭔가가 단점이 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지그가 있고, 지그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4가지 지그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벌크형 지그헤드는 뭔가 지금 사진에 보이다시피 메뉴에 있는 지그헤드인데요. 확대 좀 해볼게요. 이 벌크형 지그는 사실 미드 스트롤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게 왜 미흡하냐면 지금 1번 지그와 2번 지그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자, 1번 지그와 2번 지그가 있는데 어떤 점이 조금 달라 보이나요, 여러분들? 일단은 웜 스토퍼 쪽을 한번 볼게요. 웜 스토퍼. 자, 이렇게 스토퍼를 보시면 벌크형 지그헤드는 위쪽을 보면은 스토퍼가 위쪽에 달려 있고요.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있는 지그헤드는 이제 스토퍼가 위쪽에 있습니다. 스토퍼가 아래쪽에 있고 벌크는 위에
그리고 미드 전용입니다. 이 두 번째 거는 미드 전용인데 스토퍼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지그헤드 리그냐 아니면 미드 스트롤링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것도 설명하기 전에 지그 세팅도 여러분들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지그헤드 리그냐 아니면 미드 스트롤링이냐, 그걸로 먼저 나눠질 것 같네요, 세팅으로. 잘 나왔어요. 자, 보시죠. 지그헤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미드 스트롤링 하실 때 차이점 혹시 찾으셨나요? 자, 볼게요. 지금 같은 지그헤드를 제가 달아놨고, 자, 위에 거를 볼게요. 이게 위에 거를 보게 되면은 지그헤드를 그냥 정적으로 달아놨습니다. 이 립이 있는 정중앙에 저희가 달아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지그헤드 리그고, 우리 미드 스트롤링은 이렇게 했을 때가 미드 스트롤링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혹시? 자, 이렇게 보면은 차이점이 웜의 가운데 부분을 뚫어가지고 지그헤드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부를 때는 그냥 지그헤드라고, 지그헤드 리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웜 세팅을, 지그헤드 세팅을 해놨을 때 우리는 미드 스트롤링이라고, 미드 스트롤 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웜 세팅을, 이렇게 지그헤드 세팅을 위쪽으로 최대한 위쪽에 붙여서 세팅을 해놨을 때는 같은 지그헤드를 놓고도 이게 지그헤드 리그냐 아니면 이렇게 위쪽으로 세팅했을 때 미드 스트롤이냐,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지그헤드 자체가 정적으로 박았을 때는 윗부분이 웜 중앙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가 위의 비중이 많지 않아요. 윗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들 스트링은 여유줄을 쳐주면서 이렇게 누웠다가 올렸다가 누웠다가 올렸다가 해줘서 이제 플래시 효과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좀 죽어가는 형태, 힘이 없는 루어 형태를 연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적으로 꽂게 되면은 이 연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 꼽은 것보다 약하게 돼요. 원 비중에 가운데를 꼽아놨기 때문에 위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야지만 누웠다가 세웠다가 누웠다가 세웠다가 이렇게 위글링 액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 친구는 안 되죠. 그런 게 가운데를 꼽아놨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위에 꼽은 친구보다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들 스트롤링을 하기 위해서 이 지그헤드를 최대한 위쪽에 꼽아줘가지고 이 친구가 롤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딱 보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살짝 잡아보면 자꾸 누우려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왜냐면 웜의 비중에 위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지그헤드 무게가 위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랙라인을 주고 여유줄을 확 넣는 순간 이렇게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여유줄에 맞춰서 슬랙라인이 차게 되면은 탕 다시 섰다가 누웠다가 섰다가 누웠다, 이렇게 하면서 액션을 만들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트 PC가 이제 베이트 볼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뭔가의 베이트 PC가 힘없이 군집되어 있는 베이트볼에서 떨어져 나와 맥이 빠진 비교적 베스가 사냥하기 쉬운 상대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 미드 스트롤링의 운영이자 이 미드 스트롤링의 기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연출을 내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 지그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 지그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벌크형 지그를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지그 헤드나 달아서 사용해도 돼, 그냥 사고 막 떨면 돼, 이렇게 설명하고 작은 홈 쓰면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벌크형 지그를 사용하게 됐을 때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지그 헤드가 웜 스토퍼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뿔이 생겨요. 뿔이 생기게 되면은 이 웜의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 웜의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한 마리 잡으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탁 터져 나가요. 요렇게 찢어져요. 요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 잡으면은 웜을 바꿔줘야 하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막지그를 사용했을 때. 정중앙을 뽑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구성은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미들 스톨링 기법을 내기 위해서 지그헤드를 위쪽에 꼽았을 때 벌크 형태의 지그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가기 위해선 미들 스톨링에 적합한 지그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보이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지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지그 헤드는 보시면 스토퍼가 아래가 있어요. 답 나왔죠, 여러분들? 스토퍼가 아래 가 있다라는 이유는 웜의 내구성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좋은 지그는 스토퍼가 양날개로 1개, 2개, 동서남, 북을 제외한 동서남 쪽으로 이제 지그헤드가 좌측,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스토퍼가 위쪽에 있는 북측에 있는 스토퍼만 제거를 한 거죠. 그것은 웜 세팅을 완전히 위로 해놓고 웜의 내구성을 올려주겠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위로 세팅을 함으로써 이 미드 스톨링의 액션을 정확하게 구사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지그와 그리고 미드 스톨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작된 미드 지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그헤드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런 미드 스톨링의 훅을 선택하실 때 스토퍼 부분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훅의 방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훅의 방향. 어떤 훅은요, 위쪽으로 휘어가지고, 어퍼 훅이라고 해가지고, 위쪽으로 휘어가지고, 훅색 능력을 키워주는, 미드 스톨링 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트레이트, 일자 형태의 지그 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형태로 안쪽으로 휘어가지고, 훅셋을 방지해주는, 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스트레이트, 일자로, 아래로 훅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그헤드가 미드를 사용할 때는 안쪽으로 휘어 있는 라운드 형태의 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미드 스톨링 같은 경우는 커다란, 우리가 6인치, 8인치 루어로 그런 소프트 베이트로 미드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봐도 되게 소프트하면서 굉장히 작은 루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2인치에서 3인치 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큰 베스든 3자 베스든 2자 베스 입에 그냥 한 방에 다 들어가요. 어차피 흡입하게 되면은 한 방에 입에 쏙 들어가서 삐져나오지 않을 만큼의 작은 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털리면 안 되겠죠. 어떤 바늘이든 간에 훅셋은 잘 되게 돼 있지만, 이 숏바이트와 조금 더 바이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휘어있는 어퍼 훅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작은 루어를 사용하고
어차피 작은 친구도 한 입에 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으로 휘어있는 라운드 형태에 있는 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퍼든 스트레이트든 라운드든 걸었을 때 잘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털림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털림을 방지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휘어있는 훅을 많이 선택을 하고,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개인적인 아주 작은 0. 몇 % 확률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훅을 선택을 합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자, 여러분, 다음은 웜 선택입니다. 웜 선택은 미국에서는 보통 4인치의 루어를 스포트 베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댐 같은 경우는 4인치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워킹 루어로 봤을 때는 웜 사이즈는 보통 3인치입니다. 보통 3인치가 많은 입질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3인치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게 뭐냐면, 논쟁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던 쉐드와 쉐드.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쉐드와 쉐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아직도 답이 풀리지 않았고 이걸로 논쟁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계열로 되어 있는 것을 쉐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쉐드 테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패들 타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를 쉐드라고 합니다. 그냥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쉐드 타입과 쉐드 타입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웜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가지 웜을 조금 색다른,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드베이트로 공통점을 묶었을 때는요, 이 미노 같은 경우는 위글링에 특화가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위글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영어 뜻을 해석하게 되면은 실룩실룩거리다, 그리고 꼼지락거리다, 그리고 꿈틀거리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미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글링 액션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홀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달달달달 반짝반짝 해주면서 위글링 액션을 가진 친구를 우리가 위글링 액션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블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크랑크 베이트를 가지고 워블링 액션을 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워블링이라는 거는 떨다, 흔들다, 뭐 뒤뚱뒤뚱 뭐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크랑크 베이트를 이렇게 물속에서 감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어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다, 떨다 라는 거를 우리가 워블링이라고 합니다. 워블링. 그래서 똑같은 하드베이트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액션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글링 액션과 워블링 액션을 알아주시면 우리 미드스톨링에 적용시킬 수가 또 있습니다. 보면은 이 크랑크베이트 워블링 액션과 묶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패들 타입이거든요. 패들 타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스위밍만 시켰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오면서 패들이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들 타입 쉐드를 워블링 액션을 짓는다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너와 같이 다트 액션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드 스톨링 기법을 했을 때 뒤집는 형태를 쉽게 연출을 내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민호와 같은 형상을 만들면서 위글링 액션을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쉐드 타입의 위글링 액션을 짓는 친구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 액션법은 제가 이따가 필드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동 조작입니다. 이 친구는 수동 조작이고, 이 친구는 자동과 수동 액션을 같이 연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왜 자동 액션인가요? 했을 때는 보면은 이 친구에게 지그헤드를 달아놨을 때요. 지그헤드를 달아놨을 때 앞대가리가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때 이 친구는 패드를 움직여주면서 폴링하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자동 액션이 나와주는 거죠. 근데 그 반면 이 친구는 폴링할 때 그냥 살짝 빙빙 돌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수직으로 일자로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필력으로 봤을 때는 이 패들 타입, 워블링 타입이 조금 더 액션을 취해주면서 폴링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은 소프트 베이트지만 이 친구는 자동 액션도 껴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동 액션을 줬을 때 되게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셀러브님,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냥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창기 때 우리 아이바 주니치가 처음에 사용했던 게 이런 스트레이트 계열의 쉐드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이바 주니치는 이런 쉐드만 가지고 미드를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호구엄 가지고도 미드를 연출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웜을 다 미드 세팅을, 뭐 스트레이트 계열도 그냥 미드를 세팅해가지고 낚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위글링 액션을 가진 친구고, 이 친구는 위글링과 워블링을 함께 낼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소형의 소프트 베이트의 쉐드 타입, 패들 타입, 워블링 타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를 더 가지고 있죠, 요소가.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 액션을 불러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셀러브님, 그냥 이 스트레이트 계열도 캐스팅을 하고 우리가 액션을 주면 바로 자동 액션 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던져놓고 자동 액션 계속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폴링에 먹어주는 경우가 없다, 있다? 있다. 폴링에 먹어주는 경우가 있고, 이 패들 타입이 폴링할 때 조금 더 살짝 늦게 가라앉는 면이 있어요. 아니, 얘도 그럼 지그헤드 약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테일 액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진짜 팩트인데, 여러분들 이 스트레이트 계열을 아무리 지그헤드를 위쪽을 세팅해놔도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30m 캐스팅은 하기 힘들겠죠? 네, 20m라 칭할게요. 20m라 칭했을 때 잠시만요. 라인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앵글러가 서 있는 도보 낚시일 때 앵글러가 이제 서 있고요. 앵글러가 서 있을 것이고, 연안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20m 캐스팅을 했어요. 20m 캐스팅하면 이 여유줄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캐스팅이 10m, 5m, 10m, 15m, 20m. 이거 되게 팩트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액션을 주게 되면은 위아래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멀리 가 있는 이 스트레이트 계열은
과연 위쪽으로 잡아줘서 누운 웜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평을 가깝게 캐스팅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미들 스톨링에 대한 액션을 취했을 때 여러분들 이 친구는 정확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위글링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수평인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들 스톨링은 여러분들 도보 낚시보다 베스보트, 보팅에 가까운 룰러가 맞습니다. 그것은 랜딩 과정도 그렇고 이 베스 낚시 하면서 이 미들 스톨링 기법에 대해서 이런 단차, 여유, 그리고 캐스팅 각도 때문에 베스보트는 서서 합니다, 여러분들. 워킹도 서서 하잖아요. 근데 베스보트 포지션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워킹의 20m 캐스팅과 베스보트의 20m 캐스팅 각도는 작지만 그 각도가 조금만 차이 나도 이 액션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계열은 내가 비교적 먼 거리를 캐스팅해서 액션을 줬을 때 거의 수평으로 서 있는 이 라인을 보게 되면 액션을 주면요 누웠다가 당기게 되는데 이 복구되는 힘이 너무 약해요. 얘가 위글링 액션으로 탁 쳤을 때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수직으로 그냥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의 정확한 액션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내 쪽으로 오면 올수록 라인 아이가 지그헤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수직 다트 액션에 강화가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스위밍 지그가 아니죠. 라인 아이 보시면 앞쪽에 달린 게 아니라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줄이 없을 땐 내려가고 위로 튕겼을 땐 곱게 다시 세웁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액션은 강해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액션을 취할 때는 이 친구가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패들 타입, 워블링 액션을 가진 패들 타입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그헤드 세팅을 위쪽으로 해줍니다. 네, 위쪽으로 해주고요. 웜을 좀 못나게 꼈는데 그냥 볼게요. 자, 20m 캐스팅 날라갔어요. 날라갔죠? 자, 액션을 취합니다. 얘도 위글링 액션은 차마 나오진 못해요. 위글링 액션은 못하고 그냥 딸려오게 됩니다. 근데 액션이 어디서 나와? 이 테일에서 나와줍니다. 이 테일에서 살짝 퉁퉁 끌어주는 수직 다트 액션을 진행함과 동시에 수직 다트 액션 탕 쳤을 때 위로 뜨고 여유줄이 생겼을 때 가라앉을 때 테일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퉁 쳤을 때 다시 위로 쓰면서 오고, 그리고 내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됐을 때 라인은 점차 대각선 위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는 점점 패들 액션, 워블링 액션과 위글링 액션을 같이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들 타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들 타입이 좋은 이유는요, 핀포인트에 폴링할 때 굉장히 잘 받아먹어요. 이 패들 타입이 폴링할 때 이 웜은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탁 떨어지면서 내려가는데 베스가 환장합니다. 베스가 환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베스들은 이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폴링한 다음에 이 폴링의 바이트를 이끌어내지 못해도 베스는 내 루어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 루어를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먹어마라 고민하는데 이 친구가 위로 팡 치게 되면서 그냥 지그헤드처럼 운영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팍 떨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폴링 액션을 재차 또 해줍니다. 그때 위로 순간 탁 치는 순간 팍 받아먹는 경우와 2차 폴링을 할 때 받아먹는 경우를 또 끌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들 스톨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패들 타입을 미들 스톨링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하는 편입니다. 다 얘기했다, 여러분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액션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필드 가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많이 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웜인데 제가 사용하는 웜은 이제 피싱 리미트몰에서 미드 파이널이라는 미드 스톨링을 위한, 지금 아까 계속 보셨던 웜이 저희 미드 파이널 웜인데, 자, 웜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퍼플빛을 띄워주고 워블링 할 때 퍼플 액션을 보여줍니다. 퍼핑 컬러가 뭐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앵글러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냥 이렇게 퍼플 컬러를 내주는데, 이 친구가 베스가 만약에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아요빛으로 변하게 돼요. 그냥 내추럴, 완전 내추럴한 컬러. 그리고 보랏빛을 띄었다가 다시 아요빛을 띄었다가 보랏빛을 띄었다가 아요빛을 띄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서 보면은 완전히 아유빛, 그냥 완전 물에 거의 그냥 묻혀가는 거죠. 그냥 실루엣만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루어가 벽면에 있다 했을 때는 이 친구가 보랏빛을 띄워주고요. 그리고 밑에서 바라보는 베스는 이 친구는 완전한 이렇게 완전 내추럴한 컬러, 그 필드의 색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 쉐드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이 패들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플빛을 띄우는데 이 베스가 옆면을 봤을 땐 아유빛으로 가고요. 밑에서 바라보는 베스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눈깔도 3D 입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이거 진짜 손가락으로 뜯어도 안 뜯어질 거야, 손톱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필드를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이 필드에 오기 전에 해야 할 관문이 있어요. 특히나 베이트리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량채비를 운영하고 이 스피닝을 운영을 하겠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미드 스톨링 치거나 이 지그헤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로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로드만큼 중요한 게 사실 이 릴에 있습니다. 네. 이 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 스피닝 릴에 대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쉽게 말해 드랙력인데요. 드랙력. 이 경량채비를 운영하게 되고 그 라인도 굉장히 가늘게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이 이 드랙 조절을 잘못하기 때문에 훅셋 때 터지고, 그리고 파이팅 하다가 매드 터지고 라인 터지고 고기 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현장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현장에 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보자. 자,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스피닝에 이 드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스피닝 릴을 처음에 구매할 때 그렇게 고가형을 구매해가지고 낚시를 즐기진 않았습니다. 제가 낚시를 이제 8년 내지 10년을 하면서, 10년이겠네. 10년 정도 하면서 스피닝을 딱 2번 바꿨어요. 2번 바꿨는데, 이 고가형이 좋냐, 저가형이 좋냐, 물론 고가형이 스피닝이, 릴이 좋겠죠. 조금 더 섬세한 드랙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내구성 있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고가형 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가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고가형 저가형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가든 저가든 드랙, 이 드랙이 생명입니다. 드랙이 생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스피닝을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드랙을 맞춰 놓은 상태고, 지금 이 상태는 4파운드를 감아 놓은 상태에 맞는 드랙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4파운드에 맞는 드랙을 맞춰 놓은 상태고, 언제든 다시 돌려도 이 드랙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볼까요? 이 4파운드 드랙 제가 맞춰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조금 단순 무식할 수도 있어요. 단순 무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근데 알고 가야 돼.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나무에다가 릴을 꽂아놨고요. 나무에다가 채비를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4파운드를 맞춰 놓은 상태인데 이 드랙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드를 주다가 챘어. 챘을 때, 이렇게 챘을 때 얘가 버텨줘야 됩니다. 방금처럼 챔질은 베이트릴처럼 빡 까는 게 아니에요. 확 까는 게 아니라 지그시 이 뒤에 그립을 여기 팔뚝에다가 붙여준 상태에서 지그시 쭉 들어 올렸을 때 이 친구가 버텨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제 4파운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친구가 당겼는데 쭉 잘 버텨줘요. 이 지렛대 역할을 이용해서 뒷그립을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얘가 굉장히 잘 버텨. 그럼 여기서 뭘 하나 더 확인해야 되냐? 챔질에서 버텼어. 그 다음에 순간 힙을 쳐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올 때 찍 버텨주나요, 여러분들? 이게 드랙이 약한 편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챔질, 훅, 그 다음에 드랙 찬다. 찍. 어느 정도 맞췄냐면, 잘 보세요. 찍. 훌륭하죠? 이게 제 4파운드 세팅입니다. 진짜 핵꿀팁인데, 고가형, 저가형 가리지 마세요. 응? 내가 만약에 이 릴로 이런 걸 버팀과 휘임새를 보고 드랙력을 맞췄다면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좀 불안해.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수초대로 가려면 이대로 가고, 만약에 볼륨대로 살짝 빠진다. 그럼 안전빵으로 1, 2, 3, 4, 5 다섯 칸대를 내려줍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다섯 칸대를 내려놓은 상태인데, 얘가 6초대 파고들라 그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러면 강제로 땡길 수가 있어요. 땡기긴 하지만 얘가 아무리 힘을 써도 터지지 않습니다. 셀로우님, 이거 드랙력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헐렁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헐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기준에 맥심업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이것이 저의 4파운드 스피닝 릴 세팅입니다. 그리고 경량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재밌는 낚시를 하고 싶다 싶을 때는 3파운드 저의 파이팅 드랙력으로 3파운드 훅새까지 이어갑니다. 3파운드 훅새까지 이어가고, 파이팅도 다시 줄여주겠죠. 다섯 칸을 볼륨대 쨘다. 3파운드는 6초대 쨘다. 수초대 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의 2파운드 낚시입니다. 드랙력 거의 없는데 이렇게만 걸어주면 돼요. 여기서 또 질문. 셀러문이 이거 완전 그냥 헐렁 헐개비 아니야? 2파운드는 이거 아니면 못 버텨. 이 정도 드랙 아니면 못 버텨요. 이거는 완전 보팅 때 3파운드 2파운드 낚시는 보팅을 할 때
주변 장애물이 없고 이제 오픈워터에서 고기를 낚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저는 4파운드 때문이니까, 지금 저는 4파운드이기 때문에 4파운드로 바꿔서 낚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핵꿀팁이야. 이게 스피닝 좋은 거, 뭐 싼 거, 저렴한 거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물론 좋은 걸 쓰면 되겠지. 근데 세일러문이 여기서 스텔라, 세일러문 여기서 스텔라 주시면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전 스텔라 안 쓸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스피닝 드랙력에 5년 이상을 갈았어요. 5년 이상을 갈았고 2파운드로 안동호를 가서도 2파운드 낚시를 하면서, 보팅이죠, 2파운드 낚시를 하면서 하루에 20마리도 잡았어. 4자 베스, 5자 베스 20마리 중에 정확하게 이렇게 시사단 가가지고, 시사단이나 월천서단 가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2파운드, 여러분들 2파운드. 고수가 아니라 이 스피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스피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론 많이 터졌죠. 파이팅 하다 터지고 훅셋 때 터지고. 그래서 결론은 세일러문님 스텔라 100만원짜리 주시면 쓰겠습니까? 안 쓸 겁니다. 참고로 시마노는 상위급 릴을 먼저 좋게 만들어 놓고 하위급으로 이제 착착 내려오면서 기능을 살짝 줄이는데, 이 다이와 같은 경우는 스피닝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저가형부터 땡땡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가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저가형 릴을 찾으실 때는 다이와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피닝 릴을 다이와의 레가리스입니다. 여러분, 저가형 릴은 레가리스 무시 못하죠. 1000번대.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오늘 낚시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큰 거는 기대 안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낚시하는지. 이 현장 필드에서 나와서 제가 알려드릴 건 액션, 그리고 후처리,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됐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훅셋, 드랙력, 가장 중요한 건 드랙력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고기 잡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세일러문님 강의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좀 가서 치면 되나? 여러분들 필드 가실 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배수 있는 데 가세요. 배수 있는 데. 배수 있는 데 가세요. 배수 있는 데 가서 해야 돼. 강의를 아무리 해도 좋고 나쁘고 좋은 강의 나쁜 강의를 떠나서 배수 있는 데서 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필드를 내가 조행기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필드를 왔으면, 필드 선택을 했으면 이제 포인트 선택을 해야 돼. 응? 자, 제가 고른 포인트, 뭐 필드가 베스가 많거나 뭐 큰 씨알이 나오는 경우의 필드는 아닙니다. 어차피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낚시를 나눠보기 때문에 제가 먼 거리까지는 못 가고, 근데 그나마 괜찮은 데를 왔어요. 옛날에는 이 필드가 베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막 100마리씩 찍고 잡아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공사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베스가 다 어디로 갔는지. 근데 이 포인트 필드, 이 필드가 좋은 게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스가, 개체가, 베스가 머물 수 있는 환경적인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필드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포인트는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고 이미 베이트 피쉬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물이 끝나는 부분, 베스가 이렇게 얕은 데까지 올라오지 않겠지? 그러면 어디냐? 위로 아래로 사냥, 에어리얼 사냥을 편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저 새불이 끝나는 지점 가가지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와, 자, 처음으로 지질 거는 스트레이트 계열, 위글링 액션을 가진 이 스트레이트 계열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그헤드, 지그헤드 얘기도 많아. 32분의 1온스가 좋아요, 16분의 1온스가 좋아요.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16분의 1도 던져보고 32분의 1도 던져서 그냥 미든 가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16분의 1은 침수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살짝 중기권 5m 범위를 노릴 때 굉장히 좋고요. 3m나. 그리고 32분의 1온스는 그냥 1m, 2m 안짝에 있는 베스를 노리기가 쉽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낚시 진행합니다. 렛츠고. 지금 16분의 1입니다. 액션은 종액션이라 해가지고 수직 액션이거든요. 바로 오죠? 이렇게 4파운드를 안전하면 이거는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줘야겠다. 셀러무님, 이거 작은데요? 그냥 드롭봉 해요? 안 돼요. 드롭봉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습관이 큰 베스를 잡아도 마찬가지로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롭봉 하는 것보다 가서 이 베스의 입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고, 혹여나 드롭봉을 했어. 드롭봉을 하면 여러분 라인 절대 꼬아 잡지 마세요. 이거 팩트야. 라인 꼬아 잡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카본도 연신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 늘어나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잡고 하면은 띵 하고 늘어나는데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 드롭봉 하는 것도 로드 봐 부러질라 하잖아. 응? 물론 UL로드라 부러지진 않지만 정말 안 좋아요. 웬만하면 베스 잡으면 가져서 들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만한 친구 나오죠? 이런 거 수도 없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베스 낚시가 재밌어져. 일단 셀러님, 근데 이거 자꾸 작은 거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큰 거 잡고 싶으면 댐으로 가세요. 큰 거 잡고 댐으로 가면 되고, 베스의 수심층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단거리 쉐드 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베스들은 이 쉘로권 야밤에 분명히 와갖고 여기서 많은 낚시 사냥을 할 겁니다. 액션인데, 다시 한 번 더, 로드 그립을, 뒷그립을 여기다 맞춰준 다음에 뒤에를 지렛대로 튕겨주는 겁니다. 튕겨주고 로드를 높게 들던 낮게 들던 상관은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수면과 일자로 맞춰가지고 액션을 주게 되는데, 그냥 막 떠는 게 아니에요. 막 떠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슬랙라인 여윳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여윳줄을 가지고 띵띵띵띵 출렁출렁하게 띵겨주다가, 근데 출렁출렁 띵겨주면은 이 라인에 무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라인들이 처지면서 이 루어는 내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루어가 내 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이거는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액션이 들어간지도 몰라. 여윳줄이 너무 처지면 계속 폴링하겠죠. 그래서 그 중층 스위밍을 시킬 수 있는 미드 스톨링 기법에 표본이 되는 중층, 여기가 만약 1m야 그럼 그 중에 중층 30cm, 50cm 50cm 중층이 되는 부분을 상상을 하면서 액션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중층인지 어떻게 알아요? 루어를 내가 어떠한 지그웨를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루어를 담가서 카운팅 해보세요. 하나, 둘. 이게 내가 담갔을 때 몇 센치 정도가 내려가는지만 알면은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필드 오면, 내가 지그웨를 많이 안 썼어. 그러면은 필드 가서 던져봐. 그리고 좀 맑은 물에 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폴링 되는지 봐주면 좋습니다. 내가 카운트다운을 나만의 숫자를 셌는데,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이만큼 내려가더라. 그런 정의를 내면, 베스 낚시가 수심층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액션을 다시 한번 구사를 해볼게요. 32분의 1온스는 표층을 노릴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약 한 30cm 정도 들어가는 정도
지금 제가 쓰는 건 16분의 1이에요. 저는 댐 배서기 때문에 16분의 1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루어가 텐션이 너무 많이 늘어쳐져 가지고 이건 바닥 긁힐 것 같은데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많이 내 쪽으로 왔어. 너무 땡땡해. 그러면은 조금 감아주고. 자, 16분의 1입니다. 3대1 캐스팅.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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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저기 떠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언덕을 지났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가까이 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밑걸림 피할 수 있고, 이 카운트다운은 여러분의 로드 스펙과 그리고 여러분의 라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아주시면 되고. 자, 32분의 1온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하니까 이 채비가 좀 많이 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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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가까이 온다. 이제 언덕이랑 가까워졌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냥, 이 근본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수심층 따라서, 잘 보세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수심층 따라서 지그헤드 무게를 선택해라 가 아니라, 내가 빠른 낚시를 원하면 16분의 1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수심이 낮고 느린 낚시를 원한다면 32분의 1 쓰시면 돼요. 공략하는 수심, 물론 지그헤드가 무거우면 빨리 가라앉겠죠. 자, 렛츠고. 하나 둘 셋. 훅새 이거 로드를 이렇게 내려주는 이유는, 사실상 이 내려서, 형식상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 로드를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이 액션을 주면은, 훅새 살 땐 용이에요. 이렇게 훅새 살 땐 용이한데, 사실 이 워킹 발판과 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루어에 각도가 있잖아요. 라인 각도가 있는데, 이 평면을 만들었을 때, 수평을 만들었을 때 액션 주기는 밑걸림이 진짜 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로드를 살짝 더 들어줍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먼 거리는 로드를 좀 들어주고요. 그리고 내 쪽으로 올수록 로드를 낮춰줘요. 이해 가시죠? 내 쪽으로 올수록 로드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갈수록 로드를 올려주고요. 지금 거의 내 앞인데, 먹었네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게
정의는 내릴 수 없어.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스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무조건 일자는 사실 저는 아닙니다. 네. 무조건 일자는 사실 아니고, 캐스팅이 멀다 그러면 로드를 살짝 들고 카운트다운을 해요. 커브폴도 괜찮아. 근데 이 커브폴은 워블링 타입의 패들 타입이 더 좋아요. 자동 액션 바로 오죠. 오케이,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셀러브님, 근데 이거 확 채면 어떻게 돼요? 입 찢어져요. 확 채면 입 찢어져요. 예, 이 지그헤드 바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입이 그냥 찢어지고, 지금 얘 꾹꾹 하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서 본인이 계속 파고 들어가요. 훅셋을 가볍게 해도 본인이 악을 쓰기 때문에 알아서 지그헤드는 밀고 나간다. 이해가시죠? 계속 지그헤드는 박히려고 노력을 한다. 그거를 부디 필드에서 지그헤드 잡고 2차 훅셋 넣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다음은 패들 타입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동 액션. 야, 여기서도 저 할 말 많아요. 여기서도 할 말 많은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짜치가 어떻게 먹이는 건지, 이 리액션이 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팅이 됐고, 이건 골드 아유 펄입니다. 골드 아유 시킵니다. 캐스팅 그냥 폴 주세요. 폴 주고 바닥까지 가라앉혀요. 그 다음에 베일 닫고 얘가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폴링 바이트도 무시 못하니까. 폴링 안 왔네. 그러면은 내 몸을 보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팍 들어 올리고 이제 미드를 주는 겁니다. 이 패들 타입은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블링과 위글링을 다 갖고 있어요. 자, 16분의 1 장거리 캐스팅 폴하면서 폴링 바이트를 노리고 있어요. 패들 타입. 그 다음에 거리가 멀죠? 아마 일자로 올 거예요. 얘 내가 액션을 준다고 해도 일자로 올 거야. 근데 패들 타입이기 때문에 액션이 돋보일 겁니다. 뒤에서 꼬리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노려서 계속 미드를 쳐줍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근데 이 친구는 비교적으로 바닥에서 1cm 떨겨서 운영을 해요. 바닥을 가라앉히고, 보통 커브폴을 되게 많이 시켜요. 커브 내가 텐션을 잡고 폴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탁탁 들어봐주고 먹었나 안 먹었나? 안 먹었어. 그러면 위로 한번 탁 쳐줍니다. 그 다음에 감아서 액션. 폴링에 한번 유혹하고 폴링에 자동 액션을 취해주고 이제 위글링과 워블링을 섞어서 액션을 취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죠? 용 쓰지 말고 이거를 어차피 여기 오픈 워터잖아요. 이걸 꺼내려고 용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힘을 계속 쓰면 계속 박힙니다. 지그헤드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서 올려주면 됩니다. 지그헤드는 댐낚시나 아니면은 좀 큰 녀석을 잡았을 때는요, 여러분들, 큰 녀석을 잡았을 때는 힘쓰게 두셔야 돼요. 계속 때려받고 이제 입이 안 찢어지게 계속 드랙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게 킬포입니다. I don't wanna be another him. 계속 공략, 계속 괴롭혀. 표층 빠르게 릴링, 액션도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여유줄을 많이 주고 자연스럽게. 왔어요. 여러분 친다. 좀 놔줄게요. 그래. 이거지. 여러분 사이즈 돼요? 뛰죠? 그렇지. 나이스. 자, 내가 높으면 이 친구의 점프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춰주세요. 자, 용 쓰지 마세요. 힘 쓰지 말고 그냥 여기 뒷그릇에 받쳐서 얘가 힘써서 본인이 지그헤드를 때려받게 만들어 주십시오. 뛰죠? 눌러. 이렇게 뛰고 눌러주고 다시 기다려. 힘 빼야 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냥 힘 빼주세요. 이렇게. 자,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라인 절대 안 터집니다. 왜? 맞춰놨잖아. 초장에 맞춰놨잖아. 지그헤드 10개 라인 10번 터져가면서 맞춰놨잖아. 걱정하지마. 준비되지 않은 자는 베스를 만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드랙을 잘 조절해 가지고 이 친구가 힘쓸 때 이 친구가 힘쓸 때 입이 안 찢어지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 제대로 붙었죠? 사자네요, 사자. 자, 그냥 줍니다. 털리면 어때? 털리면 어때? 자, 힘 많이 빼놨거든요? 오늘 말이 좀 많죠? 여러분들 괜찮아. 잘 물렸어. 이게 바로 미드 스톨링이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시죠? 자, 들어가면 빠지니까 끌게요. 지금 이 친구가 지쳤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힘쓸 힘이 없어. 여러분, 이거 드롭봉 해야 돼? 아니면 가서 줄 꼬아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이 친구 주둥이를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미들 스톨링. 이게 미들 스톨링이야.